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밸류에이션에 관련된 내용이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뭐가 있는지, 이밸류에이션 벤치마크 데이터셋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거기에 따라서 좀 디스커션 간단하게 좀 나누면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슬라이드는 많은데 각 슬라이드당 할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먼저 이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게도 우리 모델이 얼만큼 좋냐를 평가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뭔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거는 대부분 다 LLM을 어떻게 트레이닝 할 건지에 대한 거였죠.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약간 기초적인 걸 배웠고, 그다음에 아키텍처적인 걸 배웠고,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 뭐 병렬화 어떻게 하는지, GPU 어떻게 하는지, 아까 방금 같은 경우에 인프런스까지 어떻게 하는지 등등등 이런 거를 배웠는데 사실 요즘에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할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건지, 데이터의 어떤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일 수도 있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앞에 서서 먼저 우리가 이 모델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싶은지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밸류에이션일 거고 그게 우리가 만드는 어떤 모델에 대한 지향점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 지향점을 잘 설계를 해야지만 우리의 뜻대로 모델을 뭐 데이터를 바꾸든지 모델을 바꾸든지 할 테니까 이밸류에이션이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모델의 엄청나게 중요한 목표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목표, 우리가 만들 모델이 어떻게 얼마나 좋을 건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artificial analysis.ai에 있는 이런 테이블일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의 어떤 뭐 기사라든지 이런 리포트에서 좀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수치로 다 모델들을 만든 거죠. 가장 여기서 높은 거는 제가 어제 캡처했는데 이거 전부 다 GPT 5.5가 가장 점수가 높네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오퍼스 4.7, 뭐 제미나이 등등등 있고 저기 뒤에서 세 번째 솔라 프로인가?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중국 아닌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은 건데 이걸 이제 오픈 모델이냐 프라이빗 모델이냐 정확히는 뭐 오픈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완전 오픈 소스는 아니겠고 오픈 웨이트인 거겠죠. 그래서 그거랑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어떤 상위권 티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어떤 LLM들은 다 이제 검은색인 프라이빗 모델이고 상위권에는 이제 두 개가 오픈인데 하나는 이제 키미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샤오미에서 나온 거 이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 또 오픈 모델에 이 딥시크랑 그 다음에 지프 AI에서 나오는 GLM 그리고 또 가면 뭐 알리바바에 있는 QN 뭐 이런 것들 나오죠. 뭐 젠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오픈 모델은 다 중국산이고 뭐 한두 개 빼고 그다음에 뭐 미국 모델은 거의 다 이제 프라이빗 모델이고 요즘에 이제 성능 좋아지니까 QN 같은 것도 보시면 이제 뭐 프라이빗 모델로 좀 만들잖아요. 뭐 이런 것들 좀 포진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벤치마크 스코어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만드는 모델의 좋음을 얘기하냐? 그건 또 아니겠죠. 가성비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같은 문제를 풀 때 최대한 코스트를 싸게 하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지금 X축이 이 인텔리전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코스트고 Y축이 아까 방금 이 지능에 대한 인덱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XY축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하게도 요 부분을 갈수록 좋은 모델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매저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매저는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긴 할 건데 AI 그 아레나.ai 혹은 예전에 이제 챗봇 아레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이해로 랭킹들을 다 매겨놓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얘네들 랭킹이 몇 등이야 이런 거를 하나의 매저로 이렇게 쫙 만들어 놔서 랭킹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퍼스 4.7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GPT 5.5가 하이가 나거든요. 약간 다르죠. 이런 매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측정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선호도에 관한 매저고요. 혹은 오픈 라우터도 되게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모델들, 그러니까 라우팅을 할 때 어떤 모델을 주로 할 건지를 이렇게 비율로 매겨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높다라는 말은 당연히 사람들은 돈을 내고 API 비용으로 라우팅을 할 텐데 이때 더 돈을 쓰고 싶은 의향이 있는 모델이겠죠. 그 말은 더 좋은 모델이란 뜻일 거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밸류에이션의 어떤 좀 약간 사후적인 척도일 수는 있겠지만 척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괄적인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만큼 좋냐
아니면 뭐 나쁘냐라는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하게도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이밸류에이션 프롬프트를 다 작성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해놨을 거고, 그 이밸류에이션 프롬프트 혹은 벤치마크에 대해서 이 모델한테 전달해서 리스폰스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그냥 액큐러시 같은 걸 측정을 하면 이 우리 모델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평가 지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밸류에이션을 그냥 막 하면 안 되고요. 뭐 요즘 유립스의 데이터셋 벤치마크 세션이 따로 있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잘 만들면 그 후속 연구들이 그걸 잘 따라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밸류에이션들이 일어나서 이 AI 개발이 되게 좋아질 텐데, 만약에 이밸류에이션이 되게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는데 실장 내부적으로는 AI 발전에 저해하는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추종하는 AI 디벨로핑 입장에서는 안 좋은 방향으로 쭉 끌고 갈 거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토픽들 되게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이밸류에이션들 다 별로였으니까 이거를 추종하는 애들은 사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좋아졌는데 실제 성능은 똑같다, 뭐 이런 연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들도 원래 탑티어에서 되게 인용수 많이 받고 그런 애들인데,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의 뭐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좀 잘 설계를 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어떤 마인드에 해당하는 이거는 이렇게 돼야지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콘크리트한 매트릭으로 만드는 이런 모든 작업들을, 일련의 작업들을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전들이 많이 또 이루어져 왔었죠. 뭐 처음에는 펄플렉시티부터 얘기를 할 텐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좀 의논해야 될 상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가장 간단하게는 라이클리후드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뭐 이런 거죠. 뭐 P of X라는 이제 확률 분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LLM이 만드는 어떤 분포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 흔히 보는 그런 지표로.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아웃풋 센텐스의 랭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X를 이제 정교화를 해서 per word log likelihood, 뭐 WLL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센텐스 랭스로 정교화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이거에 대한 수치를 직관적으로 좀 살펴보면, 만약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마이너스 4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익스포넨셜 취하면 되니까 얘는 정확한 아웃풋이 나올 확률이 1.83%가 나온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귀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라이클리후드의 비율을 들자면, 뭐 모델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BC라는 게 프롬프트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다음에 D를 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4개의 토큰 중에 하나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A 같은 경우에는 D를 굉장히 강하게 찍고 B는 되게 애매하게 찍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라이클리후드라든지 아니면 WLL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원래 이 ABCD 전체에 대해서 센텐스를 다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라이클리후드는 이렇게 계산을 할 텐데, 뭐 지금 ABC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될 거고, 요거에 따라서는 모델 A의 확률은 뭐 0.95, B는 0.26이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계산 당연히 하면 될 거고요. 요 WLR을 가지고 perplexity라는 거를 계산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잘 사용되는 어떤 기계적인 매저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냐면, 그냥 이 모델이 현재 어떤 데이터셋 벤치마크를 이제 확률 분포를 생성을 할 때 얼만큼 좀 헷갈려 하는지, 언설튼 하는지를 측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WLR이 마이너스 4고, 그러면 이 perplexity를 PPL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PPL이 54 정도가 나오는데, 요 말은 이 모델이 뭔가 다음 토큰을 찍을 때 54개 중에 후보 중에 하나를 찍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퍼플렉시티가 1이면 항상 그라운드 트루스를 다 찍는 이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제를 보면 when a dog sees a squirrel it with usually라고 한다면, 뭐 이 경우에 뭐 토큰의 어떤 probability를 구하고 likelihood를 구해서 PPL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경우에는 B라든지 점프를 하면 PPL이 좀 낮고, 그러니까 좋은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장 가깝게 만드는 애들이고, 나머지를 찍으면 조금 안 좋게 혹은 언설튼하게 얘가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뭐 이게 벤치마크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냥 사실 일반적인 딥러닝에서 테스트 로스나 트레이닝 로스로 지표를 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예전에는 많이 쓰였던 게, 트레이닝, 지금도 많이 쓰고요.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이 퍼플렉시티를 일단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리 트레이닝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당연하게도 테스트셋에 대해서 퍼플렉시티를 계산을 하면 테스트셋의 성능을 측정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퍼플렉시티가 내가 지금 기준을 삼은 테스트 벤치마크에 대해서 낮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모델이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코퍼스 트레이닝 코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테스트셋에서 뭐 이런 펜트리뱅크나 뭐 위키텍스트나 원빌리언 월 벤치마크 같은 이런 좀 스탠다드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퍼플렉시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걸로 리포트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 흔히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는 각각 데이터셋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지 분류해서 뭐 이미지넷으로 하냐 아니면 뭐 코코 데이터셋에서 하냐 이런 학습을 하냐의 차이처럼 이것도 이제 인 디스트리뷰션 이밸루에이션 하게 됩니다. 펜트리뱅크를 한다고 하면 얘를 트레인 테스트로 쪼개가지고 이밸루에이션까지 쪼개서 그걸로 트레이닝 셋에서 학습하고 뭐 테스트 셋이나 이밸루에이션에서 요 퍼플렉시티를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GPT가 나오고 나서 정확히 GPT-2가 나오고 나서 약간씩 바뀌게 됐어요. GPT-2 같은 경우에는 그 얘가 이제 웹에 있는 텍스트 한 400GB 정도의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했고 그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레딧에 있는 링크 중에서 업보트 많이 받은 애들 카르마 높은 애들만 이렇게 골라와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약간 이제 많은 데이터를 받고 모델도 기존보단 크다 보니까 제로샷으로 이밸리에이션을 또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각각의 벤치마크에 대해서 소타 각 이 인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한 애들의 소타가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GPT 제로샷으로 이제 이밸리에이션 한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데이터셋에서 명시적으로 인디스트리뷰션으로 학습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모델 입장에서 OD인데도 소타보다 높은 애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보시면 이때는 뭐 모델이 크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까 스몰 데이터셋에서는 되게 잘 나왔는데 이런 애들. 근데 큰 모델 이 1빌리언 월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걸로 따로 학습을 하면 당연히 좋은 성능이 나왔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GPT-2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 퍼플렉시티를 계산을 할 때 뭔가 명시적으로 인디스트리뷰션 트레이닝보다는 그냥 제로샷으로 테스트 해가지고 그냥 측정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운스트림 테스트 어큐러시까지 이렇게 재개되겠죠. 제로샷으로 따로 그 테스트에 대해서 파인 튜닝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는데 퍼플렉시티를 왜 아직도 쓰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퍼플렉시티를 아직까지 쓰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얘가 굉장히 커브가 스무스해요. 그냥 우리가 테스트나 트레이닝 로스 그리는 거 보면 되게 스무스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면에 애큐러시라든지 아니면 다운스트림 애큐러시 등은 좀 약간 삐죽삐죽하거든요.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를 가지고 스케일링 러를 피팅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PPL을 가지고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태스크든지 간에 유니버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그냥 그 토큰을 그 토큰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가지고 우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버셜한 매트릭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서는 이 퍼플렉시티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트루 디스트리뷰션이 T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신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P는 우리 모델이 내뱉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 옵티멀한 퍼플렉시티 HT는 P랑 T가 같은 거겠죠. 항상 우리 모델은 다음 단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죠. 마치 오라클처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다운스트림 태스크 애큐러시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단어를 항상 정답만 내뱉는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퍼플렉시티를 최대한 낮추는 식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AGI를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고 이 경우에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겠죠. 뭐 모든 분포 자체를 다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되게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보다는 이제 각각의 벤치마크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한 벤치마크들을 잘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제로샷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시험 문제를 잘 푸는 널리지를 얘가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exam 벤치마크가 되겠고요. 얘에 대해서는 뭐 MMLU, MMLU 프로, 뭐 GPQA, 뭐 HLE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조금 하나씩 볼게요. MMLU라고 하는 게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모델들이 소개하는 벤치마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Massive Multitasking Language Understanding의 약자고 20년,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나온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한 60가지 주제 중에서 문제를 쫙 만들어 놓고 사지선다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지선다 주제 문제와 답을 만들 때 이제 뭐 대학원생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 GPT-3한테 퓨처 프롬프팅을 해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MMLU가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긴 한데 정확히는 랭귀지 언더스탠딩은 아니고요. 얘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어제 찍은 바에 의하면 이 LLM의 스테이터스라는 데서 이 모든 모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대충 이 지표를 보여주거든요.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죠. 거의 0.9, 0.9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벤치마크에서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가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어쨌든 크라우드 소싱으로 이 벤치마크를 만들다 보니까 라벨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답이 잘못 기술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거의 그냥 100% 맞았다라고 판단을 하지 100%를 기준점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델들은 거의 다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지금 이미 세츄레이션이 됐고요. 이 MMLU가 어떤 느낌인지를 좀 보면 이런 식이죠. 문제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시험 보듯이 뭐 문제를 주고 그다음에 4개 중에 하나를 찍는 느낌으로 우리가 LLM한테 정답을 이렇게 내뱉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벤치마크가 있는데 MMLU가 거의 세츄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MMLU 프로라는 게 한 2년 전에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동일하긴 한데 약간 이제 레이블들을 좀 잘 솎아냈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초이스를 사지선다가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식으로 더 어려워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체인 오브 서트 제가 배웠나? 다음에 한 배울 건데 이거를 좀 잘 이벨루션 하도록 약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애큐러시가 그때 확 낮아졌다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지금도 한 0.8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 정도로 많은 모델들이 또 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잘 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뭐 케미스트리라는 주제를 보시면 뭐 이런 퀘스천들이 쭉 있고 거기에서 옵션들이 A부터 뭐죠? J까지 10개 문항들이 쭉 있고 이 중에서 프리딕션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시험 보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exam 벤치마크가 대부분 지식을 얘가 잘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이유가 뭐 이게 사실 잘 뭔지 모르겠는데 이 철학에서 뭐 singles understanding 뭐 이게 뭐 어쩌고저쩌잖아요. 사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지식이 없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은 랭귀지 언더스탠딩보다는 이런 널리지를 잘 얘가 지니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사실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GPQA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얘는 이제 Graduate Level Google Proof Q&A라고 이 한 60명 정도 되는 박사인 PhD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크라우드 소싱을 해서 문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들을 만들 때 이 전문가들 이쪽 분야 전문가들은 한 60-7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구글 서칭을 한 30분 정도 하면 한 30% 정도 정확도가 나오는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라고 합니다.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이렇게 뭐 잘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뭐 우리가 사실 뭐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디테일한 건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이것도 보시면 되게 잘 풉니다. 뭐 2년 전만 해도 2004년쯤에는 대충 이 정도 절반도 못 풀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90% 이상 맞추는 이런 느낌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뭐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똑똑한 휴먼 엑스퍼트보다 LLM이 더 나은 세상이 된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이런 exam 벤치마크들이 다 엄청나게 세츄레이션이 빨리 되다 보니까 뭐 나오는 족족 다 정복이 되는 느낌처럼 되다 보니까 작년에 나오는 좀 화제가 된 벤치마크가 Humanities Last Exam이라고 HL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더 뭐 어렵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프라이스까지 걸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뭐 LLM한테 난이도도 좀 측정을 해보고 뭐 필터링도 다 해보고 등등등 해가지고 요거를 한 2,500개 정도 퍼블릭 셋 만들고 뭐 프라이빗 셋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사실 뭐 제가 풀 수도 없는 문제들이에요. 뭐 상형 문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나오고 뭐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수학적인 것도 나오고 컴퓨터 사이언스 아마 저는 못 풀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뭐 등등등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나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GPQA나 매스는 수학 문제고요. 그다음에 MLLU랑 비교했을 때 나왔을 때 GPT랑 GPT-5로 벤치마크를 하거나 나머지를 했을 때는 나머지 애들이 되게 잘 풀었거든요. 근데 HLE, 휴머니티 락스 exam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을 기었죠. 바닥을 기었는데 제가 이거 다시 체크해 보니까 요즘도 잘하는 모델들은 60% 정도로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는 뭐 요 정도였는데 만들어질 때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 물론 모델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 프라이빗 모델들은 사실 고만고만하죠. 근데 이런 그 퍼블릭 모델들은, 근데 프라이빗 모델들은 되게 뭐 잘하는, 요즘 우리가 LLM을 많이 쓴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좀 하면 이렇게 시험 벤치마크를 만드는 이유는 이 랭귀지 모델을 평가하기가 되게 편해서죠. 왜냐하면 문제를 주고 문제를 답을 잘 맞추는 거는 사실 저희가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쉬우니까 그런 거고. 뭐 사실 그것보다 좋은 평가 방법은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으니까 이런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exam 벤치마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만들어졌는데 또 많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급격하게 성능들이 세츄레이션 되는 뭐 이런 LLM 성능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좀 되게 재밌는 트렌드들이 생기게 되고요. 사실 그리고 exam 벤치마크는 이거는 솔직히 어렵게 만들려면 무한정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시험 보는데 객관식 문제만 있어요. 근데 보기가 10개인데 몇 개가 정답일지 몰라. 한 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하나만 틀리면 다 틀린 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 꼬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우리가 LLM을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랑 exam 벤치마크랑은 되게 멀리 갈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시험을 잘 보는 거랑 실제 뭐 똑똑한 거랑 우리랑 잘 일할 수 있는 거랑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벤치마크를 많이 만드는 이유는 이게 평가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평가할 때 지식을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리얼 유시지, 정확히 정답이 없는 그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를 측정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채팅 기반의 벤치마크가 되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그런 어떤 유즈 케이스다 보니까 좀 더 온라인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문제를 주고 A, B, C, D 중에 뭐가 정답이야라고 물어보지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뭐 시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좀 적합한 이런 벤치마크이긴 한데 문제는 익셈 벤치마크보다는 이 벤치마크를 테스트하기가 더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이 리스폰스, 응답이 뭔지를 이제 GT를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접근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이 두 개의 리스폰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자. 이게 이제 챗봇 아레나하고 AI 아레나에서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오토매틱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벤치마크에서 측정을 하자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약간의 편향들이 있긴 하지만 LLM 메서저지 요즘 되게 많이 뜨는 단어잖아요. LLM 그 자체가 평가를 하게 하자라고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빠르게 좀 보게 되면 챗봇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 사이트에 가서 해볼 수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 가서 어떤 뭐 그냥 우리가 GPT 입력하듯이 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얘가 답을 두 개를 내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두 개를 내놓게 되고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평가를 하면 돼요. 그리고 평가를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모델인지 알려줘요. 제가 이 영어로 이 인하대에서 멀티모달 VLM 수업을 누가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B는 인터넷 접근이 안 된다고 하고요. 얘는 제가 둘 다 별로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에 4.6이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하고 A는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이필영 교수님이래요. 그래서 둘 다 틀린 거죠. 물론 글쎄 이거를 고민했어요. A가 더 좋다고 해야 되나? 둘 다 별로라고 해야 되나 하다가 둘 다 별로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평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오퍼스 4.1과 오퍼스 4.6, 손해 4.6을 이 랭킹을 매길 수가 있게 돼요. 뭐 우리가 바둑이나 아니면 게임 같은 경우도 이에로 랭킹 같은 거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처럼 서로 이렇게 대결을 한 다음에 그 대결된 점수를 잘 포뮬라이징 해가지고 랭킹들을 매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기는 게 이제 챗봇 아레나고 뭐 이에로를 이렇게 매길 수가 있는데 매기는 식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제가 텍스트 쪽에서 랭킹을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뭐 오퍼스 4.7이 제일 좋고 4.6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 그다음에 GPT 뭐 이런 순이네요. 뭐 이거는 근데 항상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챗봇 아레나고, 이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혹시 이번에 GPT 이미지 2.0 나오기 전에 뭐 덕트 테이프라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게 챗봇 아레나에서 먼저 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해로 평가를 사람들이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랜덤하게 이 모델들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제가 한 10번 하니까 그 중에 한 번이 GPT가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이상한 그림만 나오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먼저 릴리즈를 하기 전에 여기서 평가를 해보는 것도 요즘 좀 대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모델들의 성능을 알 수 있으니까. 참고로 이미지 어널리시스를 들어가시면 이 이미지 아레나 여기 보시면 GPT 2.0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GPT 이전 버전이고, 그 다음에 뭐 나노바나나 2 이런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의 프리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그잼 벤치마크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를 그대로 모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쓰는 이 센티브도 굉장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볼 게 챗봇 아레나라고 단점이 없을까? 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 글쎄요, 챗봇 아레나라는 이런 사이트, AI 아레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를 실제 돌려보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일까요? 뭐 대부분 개발자 아니면 연구자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바이어스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오퍼스가 높게 나오는 이유도 뭐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이 오퍼스가 잘했으면 오퍼스가 높게 나올 텐데, 나머지를 뭐 GPT가 잘했어요. 그럼 GPT가 원래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 근데 여기서는 개발자들이 대부분 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니면 그냥 뭐 공짜니까 이게 스팸처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완전 릴라이블한 그런 벤치마크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호도 기반으로 뭔가를 할 때 뭐 강학습도 그렇고 뭐 랭킹도 그렇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좀 근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선호도라는 게 정확한 좀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장이 길게 나오거나 아니면 답변이 길면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답이 맞아야 선호할 수도 있고, 방금 이 예제 같은 경우도 저는 둘 다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는 둘 다 정답을 못 맞췄으니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정도면 왼쪽은 그래도 시도를 했으니까 얘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시도해가지고 틀릴 바에는 시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 바이너리하게 프리퍼런스를 제공하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서는 이 스타일과 커렉트니스를 둘 다 얘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측정을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렉트니스라는 거를 또 정의하기도 어렵기도 하죠.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싱코펜시 문제. 아첨을 잘하면 좋은 모델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죠. 뭐 글쎄요, 아첨을 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첨을 잘했을 때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고 거기에 따라서 보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첨을 잘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이 챗봇 아레나 같은 사람의 선호도 기반으로 랭킹을 매기는 벤치마크는 되게 좋긴 하죠. 그리고 모든 모델에 대해서 같은 프롬프트로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페어와스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랭킹을 매길 수가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쭉 쓰는 걸 가지고 이해로 랭킹을 매겨서 등수를 그냥 쭉 자연스럽게 매길 수가 있죠. 그리고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냥 모델들 계속 추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이 LLM한테 기대하는 것도 다를 테니까 그거를 맞춰서 점점 더 이 프롬프트들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오토매틱하게 저징을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IF 이벨 같은 경우는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거든요. 얘는 신테틱하게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예요. 뭔가를 쓰는데 300단어 이하로만 써, 아니면 무조건 5개 블렛으로만 써,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제한을 주고, 그거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는 기계적으로 그냥 판단을 하면 되니까 룰베이스로 이거 가지고도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딱히 뭔가 모델의 지능을 측정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의도를 제대로 얘가 파악을 하고 우리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반응을 하는지 같은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항상 동일한 결과, 항상 동일한 벤치마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 측면에서 좋긴 한데 문제는 사실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인스트럭션 팔로잉 측면에서 좋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LLM의 성능을 대변하는지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뭐 정말 대답을 잘했는데 301 단어로 나오면 틀린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자동으로 뭔가 채점을 해서 이벨루션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LM에서 저지는 요즘 뭐 LLM을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거 되게 많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들고 왔는데요. 뭐 되게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소개를 드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파카 이벨 같은 경우에는 얘는 GPT-4 나올 때쯤 했으니까 GPT-4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GPT-4가 평가했을 때 이 리스폰스가 얼마나 이 GPT-4의 기준에서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당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GPT-4에 바이어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GPT-4가 이벨루션 할 때 긴 응답을 얘가 좀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그냥 긴 응답을 내기만 하면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해킹도 할 수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합니다. 혹은 와이드벤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GPT를 가지고 어떤 예제에 대해서 이런 컨버세이션들이 잘 되는지를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LLM 에서저지를 가지고 실제 벤치마크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어떤 프레임워크의 내부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에이전틱하게 뭔가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게 만들어 놓고 LLM 저지로 베리피케이션 한 다음에 다시 이걸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머리를 해보면 이 챗 벤치마크가 우리의 리얼 유즈 케이스와 동일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지만 GT가 없다. 그리고 이게 좋은 응답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게 좀 한계점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AI 아르나 같이 페어와이스 컴패리즌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LMS 저지를 쓸 수도 있겠는데, 사실 세 개 다 바이어스를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사람의 프리퍼런스도 바이어스가 굉장히 잘 낄 수가 있고, LLM에서 저지도 LLM 그 특유의 이 저징할 때의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체크리스트를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를 평가해줘 이렇게 조금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릴라이비티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루브릭 기반의 LLMS 저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어스라든지 아니면 릴라이비리티 측면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벤치마크의 어떤 특성들은 에이전틱한 벤치마크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게 좀 더 각광을 받고 있죠. 이전까지는 LLM이 어떤 거를 응답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했다면, 뭐 챗봇 그런 태스크처럼 지금은 대화 잘하는 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대화를 못하는 LLM은 쓰진 않을 테니까. 근데 대화를 잘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원하는 태스크를 풀 수 있는지까지 원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비행기 표를 예약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다 보니까 에이전틱한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에이전틱하게 벤치마크도 당연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하다라는 말은 LLM의 어떤 베이스 모델이 있고 그 LLM들이 여러 어떤 툴들을 호출할 때 필요한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에서 있는 비계 있잖아요, 비계. 그것들을 어떻게 잘 만드는지까지 포함한 시스템이 에이전트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에이전트에 대한 뭐 툴을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 LLM이 에이전트 어떻게 잘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툴을 사용해가지고 LLM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정제해서 대답을 하는지 등등등 이런 시스템까지가 다 잘 만들어져야지만 이런 에이전틱 벤치마크를 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잘 하는지 아니면 어떤 보안적인 문제를 잘 푸는지 ML 태스크를 잘 푸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아까 말한 뭐 비행기 예약 같은 걸 잘 하는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했던 벤치마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 SW 벤치마크, 뭐 사이 벤치마크, MLE 벤치마크 등등등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SW 벤치마크는 한 2,000개 좀 넘는 태스크를 이제 다 파이썬인 것 같아요. 파이썬 레포지토리에서 들고 와서 LLM한테 입력으로는 원래 코드 베이스와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한 설명을 주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PR을 제대로 만드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디벨로핑을 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한다라고 한다면 이슈 크리에이션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PR을 만들어서 뭐 어프로브까지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유닛 테스트도 만들어가지고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지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인스트럭션을 쭉 주고 이슈에 대해서 주고 그 다음에 코드를 짜게 되면 이 코드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가 뭐 실패하는지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 뭐 엄청 간단하게 않겠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터미널 벤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코드를 짜는 걸 더 넘어서서 터미널 환경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대충 한 90개 정도의 태스크가 있는데 이 90개 정도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 인스트럭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도커 파일을 주게 됩니다. 그 말은 도커 컨테이너를 줬다는 소리죠.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이 인스트럭션을 해결하기 위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뭔가 이 터미널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이 터미널 작업들을 해서 컨테이너의 스테이트를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유닛 테스트가 이 스테이트에 따라서 패스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최종 벤치마크의 성능을 측정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터미널 벤치라는 것도 제한이 돼서 좀 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일반화가 됐죠.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이게 완전 최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측정한 바에 의하면 한 0.5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물론 이게 오래 나온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세츄레이션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 시큐리티 측면에서 요즘 사실 더 되게 회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엔트로픽에서 미소스를 오픈하기 전에 먼저 정부라든지 주요 기업들에다가 배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이버 시큐리티 측면에서 얘가 너무 오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벤치마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태스크에 대해서 이 벤치마크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보시면 예전에는 40% 50% 정도 되다가 그 오퍼스 4.6, 4.7, 미소스까지 가면 이제 100% 성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요것들은 좀 쉬운 걸 수도 있죠. 왜냐면 2년 전 벤치마크니까. 근데 얘가 어쨌든 이 사이버 시큐리티 측면에서 이렇게 위협이 되는 거는 뭐 일리 있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벤치마크는 이제 MLE 벤치마크죠. 캐글에서 컴피티션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벤치마크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이 파이프라인을 모델을 학습하고 데이터 어떻게 전처리하고 서미션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나서 이거는 이제 리더보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크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이 정도로만 얘기 안 하고 이 정도로만 하고 결국에 요약을 좀 하게 되면 이 에이전틱 벤치마크가 측정하는 건 당연히 LLM에 들어가 있는 에이전틱한 성능을 어떻게 잘 측정할 건지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측정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뭐 LLM 그 자체의 지능보다는 LLM과 에이전틱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 LLM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를 다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에이전트의 스캐폴드가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 에이전틱한 시스템이 어떻게 잘 빌딩이 됐는지가 좀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 코드랑 클로드를 생각을 해보면 클로드 웹 챗봇에서 코딩을 하는 것과 클로드 코드로 하는 거는 생성성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추론 능력, 리즈닝에 대한 능력을 잴 수 있는지. 근데 이 리즈닝에 대한 능력은 날리지와도 좀 연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물리를 공부를 한 적이 없으면 물리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퓨어하게 이 모델의 지능을 재는 것과 지식을 나누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퓨어하게 리즈닝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IQ 테스트 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이게 아크 AGI에서 좀 캡처를 해온 건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다 풀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IQ 테스트잖아. 여기에서는 노란색을 이렇게 채웠고 중간도 노란색 채웠으니까 세 번째를 보고 네 번째 채울 때는 여기 노란색을 채워서 뭐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뭐 모델의 IQ를 측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이게 좋은 이유가 사실 모델의 입장에서는 메모라이제이션을 해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메모라이제이션이 효과가 없을 테니까 실제 지능 자체를 측정할 때 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츄레이션이 돼서 아크 AGI2라는 게 또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캡처해서 봤는데 좀 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요 중간에 구멍이 뚫린 거 개수대로 색칠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노란색이고 이거는 구멍이 하나 뚫렸으니까 초록색이고 이건 두 개 뚫렸으니까 파란색이고 이렇게 색칠하는 진짜 IQ 테스트를 이 AI한테 이렇게 맡기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벤치마크를 보니까 특히 이 지금 GPT 5.5가 여기 있거든요.
보시면 거의 80% 이상, 뭐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닌데 사람은 거의 100%에 근접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모든 LLM들이 이렇게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시츄에이션이 빠르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왔더라고요. 아크 AGI 3라고 나왔는데 이거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시연을 좀 못하지만 이렇게 게임기 같은 환경에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저 뭐 몇 번 해보진 않았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풀 수는 있다곤 하는데 되게 몇백 번 시도해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보시면 벤치마크 스코어가 0. 몇 %, 아예 못 풀죠 이거는. 아직까지 이런 아직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는 벤치마크들도 사람들이 만들려면 뭐 작정하고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직 못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퓨어하게 리즈닝 벤치마크를 이제 만드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차원에서는 안정성 측면, 세이프티 차원에서도 벤치마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LM들이 똑똑한데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걸리지 않고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가 잘 세이프티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그런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탈옥, 제이블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안정성을 다 만들어놨는데 안정성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것들을 잘 깰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를 많이 하게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한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지 답을 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벤치마크에 대한 리얼리즘이에요. 뭐 아까 챗 벤치마크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 벤치마크와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이걸 사용하는 real world use case가 가장 얼라인이 맞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가 우리가 사용하는 특성들을 잘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GPQA 같은 거는 물론 이 지식이 이제 똑똑하면 당연히 뭐 어떤 사람들한테 좋겠지만 모든 사람한테 뭔가 박사급의 노력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지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저희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챗봇 아르나 같은 이런 것들은 실제 사람으로부터 프롬프트를 받아서 리스폰스를 가지고 선호도로 우리가 랭킹을 매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 뭔가 딱 제한된 프롬프트 이벨레이션 프롬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뭐 바이어스의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 하면 이런 리얼리즘의 측면에서 높일 수 있을까를 좀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픈 AI에서 작년에 만든 벤치마크는 GDP 밸이라는 건데 이거는 미국 US GDP 기준으로 상위 뭐 9개 정도의 그 산업 섹터에서 아마 뭐 여러 기업들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그 뭔가 크라우드소싱 같은 걸 해가지고 태스크를 만들었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매뉴팩처링 엔지니어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3D 뭔가 그 뭐 잘 모르겠는데 케이블 그 릴 있잖아요. 릴을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벤치마크를 만든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비디오 에디팅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리얼 유즈 케이스에서 사무직의 사람들이 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벤치마크를 만들면 좀 더 우리의 실제 환경과 좀 더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잘 풀리면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건 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엔트로픽에서도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이런 좀 기사들을 좀 본 것 같은데 얘네들이 LLM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썼는지 같은 거를 또 분석을 해서 그런 패턴들까지 이제 퍼블릭할 릴리즈하고 이런 것들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한다는 말은 실제 뭔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실제 업무를 잘한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벤치마크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얼리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밸리디티 측면도 되게 중요하죠. 벤치마크를 잘 푼다고 실제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얼마나 릴라이블하게 믿을 수 있을지, 아니 벤치마크를 푼다고 실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ML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ML을 한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트레이닝, 테스트, 뭐 밸리데이션 셋을 나눠가지고 트레이닝으로만 학습을 하고 밸리데이션으로 뭐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뭐 테스트에서 딱 한번 재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교과서에서 배우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죠. 거의 인터넷에 있는 몇십 조개, 몇 조개의 토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벤치마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심지어 뭐 그걸 알려주는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이거 데이터를 다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충분히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달라진 거죠. 이 레짐 자체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사용한 이 토큰들이 벤치마크의 어떤 토큰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게도. 그러면 컨타미네이션이 됐을 테니까 당연하게도 잘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LLM들은 파라미터가 크다 보니까 메모라이션을 엄청나게 잘하면 이런 것들을 한두 번만 봤다고 치더라도 거의 뭐 이미 다 결과를 안 상태에서 그냥 찍은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화 성능을 실제로 쟀다고 볼 수도 없죠. 이걸 어떻게 이런 밸리디티를 해결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모델 그 자체에 대해서 얘가 학습한 데이터가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밸리디션 데이터에 컨타미네이션이 일어났는지 오염이 일어났는지를 명시적으로 뭔가 잘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어렵겠죠? 모든 모델들을 다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거고 프라이빗 모델은 더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 이런 모델 프로바이더들한테 트레이닝 셋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공개하진 않더라도 테스트 걔네들이 홍보에 상하는 테스트 벤치마크와 얼만큼 겹쳤는지를 좀 리포트를 하라. 모델 카드 같은 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인커리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모든 모델 프로바이더들이 의무는 아니니까요. 법제화할 수는 있겠지만. 세 번째로는 얘네들이 뭘 안 하면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이벨루에이션 벤치마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이브 코드 벤치나 아니면 언치터블 이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매주 매달 벤치마크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식으로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벤치마크 데이터가 웹 공개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벤치마크 데이터를 우리가 유니크하게 만들었으면 사실 여기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하게 이벨루에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한테 뭐 어떻게 좀 커넥션을 맺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벨루에이션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러면 조금 괜찮을 수 있겠죠. 혹은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벤치마크 요즘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런 벤치마크에 대해서 밸리디티가 조금 떨어지는 환경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좀 잘하는 사람들은 LLM을 되게 많이 만져보는 개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대요. LLM이 성능이 좋으면 이런 문제는 좀 잘 푸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벤치마크를 미리 자기만의 벤치마크를 만들고 그 벤치마크를 잘 푸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뭐 문제는 그렇게 테스트를 할 때 만약에 내가 프롬프트 입력으로 놓은 거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면 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내 스스로의 프라이빗 이밸루에이션을 가지고 그냥 내 자신만의 어떤 기준, 판단 기준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얘네들의 벤치마크 스코어가 뭐 잘 나온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코딩할 때 GPT를 쓸 건지 클로드를 쓸 건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슬라이드가 두 개가 나온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 그냥 제가 오퍼스 4.7 그 홍보 자료에서 얘가 어떻게 홍보하는지 좀 들고 왔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W 벤치마크 좀 어려운 프로 버전도 있고 뭐 SW 벤치마크도 있고 뭐 터미널 벤치도 얘가 뭐 70%로 잘한다고 하고 아까 휴머니티 라스트 exam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툴을 쓰면 절반 이상 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이런 벤치마크에서도 뭐 미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80% 이상으로 높아진다 말하는 거죠. 뭐 GPQA 같은 경우에 뭐 다이아몬드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뭐 94%뭐 다 푸는 거죠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벤치마크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디스커션을 하고 나서 그 수업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리더보드 일루전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밸리디티 측면이랑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세츄레이션은 좀 아니시겠지만요. 일단 벤치마크가 만들어지는 족족 다 세츄레이션이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벤치마크가 의미가 있는 건가? 뭐 GPQA 다이아몬드 뭐 95% 나온다는데 그럼 이거 사실 1% 높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뭐 애초에 이게 좀 데이터셋 자체 노이즈일 수도 있고 라벨 노이즈일 수도 있고 등등 하니까요. 예전에는 또 GSMM 8K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의 수학 문제 아마 였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8,000개 정도의 프롬프트가 있는 문제였는데 이건 애초에 뭐 99% 성능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리포트하는 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뭐 여기는 MMLU, ML 프로 이것도 뭐 아까 이제 오퍼스나 GPT 계열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아래 있거든요. 90%가 다 넘는데 사실 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높은 게 또 우리의 유스 케이스랑 또 다르니까요.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벤치마크 치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약간의 의도적인 거죠. 아까 컨타미네이션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셋을 모으다 보니까 MMLU에 있는 뭐 웹데이터 어떤 사람이 뭐 올렸어. 그거에 딸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벤치마크 치팅은 좀 다른 측면인 거죠. 이게 약간 문제가 되었었던 게 뭐냐면 메타에서 예전에 라마4를 낼 때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그 AI 아레나에다가 모델을 서미션을 할 때 이 아레나에 좀 특화된 그런 모델을 올렸다고 합니다. 얘는 되게 말이 많고, 그러니까 되게 길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모지를 좀 잘 썼다고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정답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얘가 더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충 길게 쓰면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갔으니까 좋아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되게 성능이 높았다고요. 근데 실제 라마가 퍼블릭된 거를 이 리더보드에 넣으니까 30등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치팅에 대해서도 뭐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 AI도 약간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좀 비슷하면 다른 얘기를 하는데 SWA 벤치마크가 좀 컨타미네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퓨처 이밸루에이션을 하지 않겠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벤치마크를 우리가 윌라블하게 믿을 수 있는지가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리더보드 일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약간 신기루적인 거죠. 벤치마크가 잘하는 게 실제 좋은 건지.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학에서 구타투의 법칙이라는 거를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LLM 벤치마크의 신기루를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를 사실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그걸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하겠죠. 뭐 GDP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수출량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빈부격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런 지표들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왜냐면 그 지표들이 경제를 잘 표현하기 위한 프록시로 우리가 쓸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경제 지표를 만들고 나면 우리는 뭐 그게 이제 좋으면 실제 경제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이게 약간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측정할 수 없는 이 세계를 측정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그걸 프록시 모델을 가지고 측정을 했으면 원래는 이게 다 온라인이 맞아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검은색 라인, 뭐 GDP라고 한다면 GDP를 높이려고 열심히 정책을 매겼으면 GDP는 점점 좋아지는데 실제 경제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는 게 뭐 코스피는 좋아졌는데 뭐 가난한 사람 가난해지고 이런 것처럼.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실제 LLM에서의 리더보드를 측정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람들이 쓰는 것과 다른 식으로 뭔가 이런 식의 뭐 로스 펑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트레이닝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히 요즘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RLVR이라고 그 뭔가 평가 지표를 만들어 놓고 그 평가 지표를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화학습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의도하지 않게 이런 벤치마크를 좀 모방하는 식으로 된다면 당연히 걔는 벤치마크를 잘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뭔가 벤치마크는 좋아지는데 오버피팅이 돼서 뭔가 실제 성능은 안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리포트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이 모델 벤치마크는 진짜 좋은데 실제 써보면 완전 엉망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사람들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제 기억으로 아마 그 두아케시 파텔이라는 팟캐스트가 AI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사람의 그 팟캐스트 중에 그 누구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오픈 AI에 있다 나온 사람 하여튼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비슷한 얘기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자들이 하는 것도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강학습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구타투의 법칙처럼 좀 이런 지표들에 좀 온라인이 맞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제가 연초에 본 거라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 사람이 한 게 맞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것처럼 이밸리에이션 자체도 뭐 그냥 사람들이 열심히 잘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함의도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하고 강의를 좀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